프랑스 루브르가 한국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분석 불가능이라던 황금 유물의 내부를 한국의 초정밀 반도체 기술이 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건 놀랍게도 고조선의 상징, 파형 동검. 일치율 99.9%. 이건 뼛속까지 한국 유물입니다. 스키타의 문명의 뿌리가 한국임이 밝혀지자 전 세계 학계가 경악했고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5,000년 역사를 되찾고 세계를 후령한 한국의 기술력. 그 전율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파리의 밤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그날 밤 루브르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15년째 고대 유목 문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수석 큐레이터 파비앙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은 카자흐스탄 수교 기념 황금 인간 특별전 개막을 딱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카자흐스탄의 국보 1호 황금 인간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스키타이 왕족의 무덤에서 발굴된 이 유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4천여 개의 황금 조각으로 뒤덮인 갑옷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허리춤에 차는 황금 단검, 학계 용어로 아키나케스라 불리는 검과 그 검집이었습니다. 보험가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보물이 특별 수송 작전을 통해 루브르 지하 3층 특수보안구역인 제7수장고에 안치된 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동료 큐레이터이자 제 오랜 친구인 류시안과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수장고에 남았습니다. 파비앙, 이 검집 문양 좀 봐. 2500년 전 기술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의 세공이라니. 류시앙이 감탄하며 강화유리 너머의 황금 검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이고 그 찬란한 빛을 바라봤습니다. 순도 99%의 황금. 그 위에는 표범과 사슴이 뒤엉켜 싸우는 역동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초원을 지배했던 스키타이인들의 영혼이 서려 있는 듯했죠. 완벽해. 내일 개막식 때 대통령들이 오면 기절초풍할 거야.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안 시스템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동작 감지 센서, 열화상 카메라, 압력 감지 바닥. 루브르의 보안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아니, 철옹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새벽 2시 15분. 류시앙이 커피를 가지러 1층으로 올라간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수장고 내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진동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유물과 함께 숨쉬며 살아온 제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복도 끝,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곳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안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부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솜씨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구냐? 제가 소리침과 동시에 수장고의 육중한 강철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주변을 살피거나 값비싼 유물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중앙 진열대의 노인 황금 인간의 검집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진열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큐레이터에게 유물은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몸이 다치는 한이 있어도 유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선두에 있던 괴한이 저를 향해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왼쪽 어깨가 불타는 듯한 통증에 휩싸였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가져온 가방에서 꺼낸 건 유물을 담을 부드러운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묵직한 해머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 유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라 파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테러리즘, 역사를 지우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멈춰. 이건 인류의 유산이야. 제가 놈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체격의 괴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놈이 저를 거칠게 밀쳐냈고 저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진열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강화유리 케이스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펼쳐졌습니다. 괴한이 내리친 해머가 강화유리를 강타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유리라 한 번에 깨지지는 않았지만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그 충격이 내부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진열대 안에 공중부양 형태로 고정되어 있던 황금 검집이 고정대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검집이 강화유리 내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처리했다. 철수해. 리더로 보이는 놈이 짧은 중국어 억양의 영어로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유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가 신고 버튼을 누르러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사라졌습니다.
뿌연 연기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찢어질 듯한 어깨 통증을 참으며 기어서 진열대 앞으로 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뻗어 떨어진 검집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2500년을 버텨온 황금이 찌그러지고 검집의 중간 부분이 반으로 꺾여 부러져 있었습니다. 복구 불가능해 보이는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 개막식은 취소될 것이고 루브르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제 커리어도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러진 검집의 단면이 비상유도 등의 붉은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을 비비며 그 단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큐레이터의 직업병이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통 고대 유물의 금속 공예는 통으로 주저하거나 얇은 금판을 두드려 만듭니다. 따라서 단면은 균일한 금속 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틈 사이로 보이는 건 달랐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겉면에 화려한 스키타이 문양, 금판 아래에 전혀 다른 재질과 색깔의 또 다른 금속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중 구조. 이건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형태였습니다. 단순한 보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겉면의 금판이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자리, 그 속에 숨겨진 내부 금속판의 미세한 선들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새겨 넣은 문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확대경 루페를 꺼냈습니다. 어깨의 통증조차 잊은 채 확대경을 단면에 들이댔습니다.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에 드러난 그 문양.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초원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스티타이의 사슴도 표범도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직선이 조화를 이룬 전혀 다른 문명권의 상징. 제가 대학 시절 동양 고고학 수업에서 딱 한 번 스치듯 보았던 그 독특한 형태. 바로 비파형, 동검의 형상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 한복판에서 나온 유물 속에 왜 극동 지역,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의 상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것도 가장 은밀한 곳에 겉을 화려한 황금으로 포장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둔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 수장고 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요원들과 함께 헐레벌떡 뛰어온 리시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평소라면 절대 이 시간에 나타날 리 없는 사람. 중국 문화유산국 국장 장 웨이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 웨이의 눈은 제가 들고 있는 부서진 검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였습니다. 마치 제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깨진 검집을 쿵 안으로 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검집 안에 숨겨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비밀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 파괴를 지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부서진 황금 조각이 제 손을 찔러 피가 배어 나왔. 하지만 저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8,000km 떨어진 두 문명, 고조선과 스키타이. 그 끊어진 고리를 잇는 단서가 제 손 안에서 피와 함께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밤, 루브르의 신화는 부서졌지만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파트에서 한국인 천재과학자 윤세아의 등장과 함께 금속판에 숨겨진 충격적인 메시지가 공개됩니다. 과연 중국 국장 장 웨이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역사 상식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그날 새벽, 루브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황금 검집을 품에 안은 채 저는 장 웨이 국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중국 문화유산국 국장이자 동북공정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왜 이 새벽에, 그것도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곳에 있는 걸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파비앙 수석, 그 유물, 이리 주시죠. 훼손이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 중국 보건팀이 처리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과는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 웨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프랑스 영토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권과 유물관리권은 루브르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보세요. 지금 국제외교 문제가 될 판입니다. 당신네 기술로는. 그때였습니다. 수장고의 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명쾌한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브르의 복원 기술을 못 믿으시겠다면 저희는 어떠신가요?
차갑지만 신뢰감 있는 목소리.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팀장 윤세아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특별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파견한 자문위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천재 과학자이자 데이터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죠. 윤세아 팀장은 장 웨이 국장을 지나쳐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피 묻은 손과 부서진 검집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더군요. 프랑스와 한국은 문화유산 보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유물의 1차 감식은 공동조사팀인 제가 맡겠습니다. 국장님은 나가주시죠. 여긴 통제구역입니다. 장 웨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윤세아의 단호한 태도와 보안요원들의 눈초리에 그는 혀를 차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든 감당 못할 테니까. 장 웨이가 남긴 마지막 말은 경고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즉시 지하 4층에 있는 제2정밀 분석실로 이동했습니다. 윤세아 팀장은 말없이 수술용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외과의사처럼 신중하고 빨랐습니다. 작업대 조명 아래 놓인 황금 검집은 처참했습니다. 허리가 꺾이고 표면에 황금 장식들이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그 흉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파비앙 선생님, 아까 장 웨이 국장이 보지 못하게 숨기신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파손된 걸 감추려던 건 아니었죠? 윤세아 팀장이 현미경에 초점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단면을 봤어요. 이중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파형 동검 문양을 본 것 같습니다. 윤세아 팀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요? 그건 고조선의 상징입니다. 기원전 5세기 스키타의 유물에서 나올 리가 없어요.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저도 15년 동안 유목유물만 봤습니다. 제 눈을 믿어주세요. 윤세아 팀장은 다시 현미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핀셋으로 부러진 틈새에 끼어있는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고 특수 용액으로 단면을 닦아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확대된 영상이 떴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말대로 선명한 이중 구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깥쪽은 우리가 아는 스키타의 양식의 황금이었지만 그 안쪽에는 검붉은 빛을 띠는 청동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면에 황금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그 청동판의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윤세아 팀장의 탄성이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에는 악기 비파를 닮은 독특한 곡선의 단검, 문양이 정교하게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호랑이와 곰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곰과 호랑이, 단군 신화의 토템이에요. 이게 왜 알마티에서 발굴된 유물 속에? 윤세아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숙한 곳, 청동판의 가장자리 쪽으로 현미경을 이동시켰습니다. 그곳엔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하학적인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룬 문자 같기도 하고 갑골 문자 같기도 한 기호들이었습니다. 고대 튀르크 문자의 원형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앞선 형태예요. 저는 고고학자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글자를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난해했습니다. 그때 윤세아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고대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패턴 매칭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가림토 문자와의 유사성이 90% 이상이에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문자로만 알았는데 윤세아 팀장이 모니터에 뜬 해독 결과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 결과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검의 아들, 텐그리께 이 검을 바친다. 텐그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 하지만 윤세아 팀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텐그리는 몽골과 튀르크의 신이지만 어원학적으로 단군과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고대 알타이어 계통에서 탕그리, 댕그리, 단군은 모두 하늘을 뜻하는 제사장이자 지배자를 의미해요.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명문은 단순히 신에게 바치는 제사용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의 아들은 스키타의 왕을 뜻하고 텐그리는 그들이 섬기는 상위의 존재, 즉 형님 국가의 왕을 지칭하는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키타이, 흉노, 돌궐, 역사책에서 야만인 취급을 받으며 중국의 변방 오랑캐로 묘사되던 그 강력한 유목 제국들, 그들이 사실은 고조선을 하늘처럼 섬기며 형제국, 아니 상국으로 모셨다는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유물이 공개되면 중화사상이라는 거대한 탑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리장성 밖의 역사는 오랑캐의 역사가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문명권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니까요. 이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발견입니다. 윤세아 팀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찾은 벅찬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분석실의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이 차단되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동시에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류시양이었습니다. 파비앙, 당장 거기서 나와. 장 웨이가 이사회를 움직였어. 자네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졌네. 보안팀이 압수수색하러 가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류시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무정지라니. 그들이 벌써 손을 쓴 겁니다. 이 증거를 덮기 위해서라면 루브르의 시스템조차 마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윤 팀장님, 데이터를 챙기세요. 원본은 뺏기더라도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윤세아 팀장은 재빨리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외부 접근에 의한 데이터 삭제 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누군가 서버에 침입했어요. 데이터가 지워지고 있어요. 윤세아 팀장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 우리는 덫에 걸린 쥐 꼴이었습니다. 수장고 밖에서는 보안팀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어둠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 중국의 거대한 압박과 함께 파비앙의 숨통을 조여오는 검은 그림자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한국에서 공수해온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중국이 루브르의 서버를 해킹하고 데이터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던 진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는 점. 그리고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강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무정지를 당하고 쫓겨난 파비앙 수석 큐레이터.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절망의 순간. 한국인 과학자 윤세아 팀장이 꺼내야 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 고고학계가 경악한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황금 검집의 출생 비밀. 이야기는 점점 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해가 뜨자마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 행정실장의 고함과 함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15년을 바쳐 일해온 나의 직장, 나의 집이나 다름없던 루브르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가는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장 웨이 국장이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 그것은 승자의 여유라기보다는 오만한 제국주의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비앙 수석, 역사는 유물이 아니라 권력이 쓰는 겁니다. 조용히 은퇴 생활이나 즐기시죠. 그가 스쳐 지나가며 던진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데이터는 삭제됐고 유물 접근권은 박탈당했습니다. 황금 인간 전신은 보존 처리상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고 해당 유물은 중국 측 전문가들에게 넘겨질 예정이라는 공문이 붙었습니다. 모든 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루브르 정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파리의 가을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생강변을 걸었습니다. 트렌치코트가 젖어들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와 무력감만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 매트가 삐뚤어져 있었고 은은하게 나던 디퓨저 향 대신 흙냄새가 났습니다. 설마 거실로 들어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 안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습니다. 책장은 엎어져 있었고 20년 연구 인생이 담긴 서재의 모든 서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박살이 나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유목 민족 지도마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시계나 현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건 오직 하나, 제 개인 연구 노트와 백업용 외장 하드였습니다. 장 웨이.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그림자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아예 제 존재 자체를, 제가 가진 지식과 기억까지 모조리 지워버리려 한 것입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건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바닥에 뒹굴던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떨리는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파비앙 선생님, 저예요. 윤세아입니다. 익숙하고 침착한 목소리. 지옥 같은 현실에서 들려온 구원의 밧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윤 팀장님,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놈들이 제 집까지 털었습니다.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놈들이 제 호텔 방도 뒤졌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제 머릿속에, 그리고 놈들이 절대 상상도 못할 곳에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데이터는 서버에서 삭제됐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윤세아 팀장의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플랜 B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몽마르트르 언덕 뒤편 제3구역 안전가옥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짜 진실을요. 윤세아 팀장이 알려준 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낡은 창고였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 뒤편, 관광객은커녕 현지인도 잘 오지 않는 골목 끝자락, 페인트가 벗겨진 녹슨 철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곳이 맞는 걸까? 노크를 3번 하자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검은색 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이동식 연구소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정교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작은 글씨로 키스트 NRF 조인트 리서치 유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가연구재단의 공동연구팀, 그들이 파리 한복판에 비밀연구소를 차려놓은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국정원과 문화재청이 공조해서 마련한 임시연구실입니다. 윤세아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아까의 긴박했던 표정과는 달리 묘한 자신감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에이스 카드를 품에 숨긴 포커 플레이어처럼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 정부가 이런 시설을 해외에? 선생님, 한국은 문화재 환수와 보존에 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진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약탈당한 유물들을 되찾기 위해 수십 년을 쌓아온 나라예요. 해외 곳곳에 이런 거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요. 그녀가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죠. 벤 차량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대의 모니터와 분석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처음 보는 거대한 은색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쓰는 MRI 기계의 축소판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 보였습니다. 표면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벌집처럼 배열되어 있었고 케이블들이 마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휴대용 뮤온 단층 촬영기입니다. 윤세아 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소개하는 어머니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와 전자통신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죠. 정확히 말하면 카이스트 물리학과 연구팀과 ETRI 양자센서 연구실의 10년 합작품입니다. 뮤온, 우주선 입자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뮤온은 우주에서 끊임없이 지구로 쏟아지는 입자예요. 엑스레이보다 투과력이 수만 배 강하죠. 그녀가 모니터를 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의 엑스레이 촬영은 금속을 투과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강한 에너지를 쏘기 때문에 유물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CT 촬영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황금처럼 밀도가 높은 금속은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브르에서 15년을 일하며 수많은 유물 분석을 봐왔지만 금속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표면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뮤온은 다릅니다. 윤세아 팀장이 화면에 3D 모델을 띄웠습니다. 뮤온은 수미터 두께의 바위도 통과하면서 물질의 밀도 차이에 따라 궤적이 미세하게 휘어집니다. 이 휘어짐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원자 단위의 성분 분석까지 가능해요. 몇 년 전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 내부에서 비밀 공간을 찾을 때 썼던 기술을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그 발견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사용된 뮤온 검출기는 크기가 방 하나만 했어요. 운송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죠. 하지만 한국 연구팀이 그걸 이 크기로 소형화했습니다. 그녀가 은색 장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반도체 집적 기술 덕분이에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센서 제작에 적용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기술 이전 요청이 왔는데 거절했어요.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기술이 고고학 분야까지 혁신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루브르 수장고에서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분명 반입 허가 같은 건 없었을 텐데요. 제 질문에 윤세아 팀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개인 노트북 가방이었어요. 세관에서도 그냥 통과시켜줬죠. 이 장비의 또 다른 장점이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작동할 때 소음도, 열도, 전자파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지켜봐도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 팀장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버의 데이터가 삭제될 걸 대비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별도의 분석을 진행해둔 거였죠. 선생님이 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하고 계실 때 저는 이 장비로 검집의 뼛속까지 스캔하고 있었어요. 중국 놈들은 제가 그냥 조수처럼 옆에서 구경만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럼 그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윤세아 팀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냈습니다. 새끼손톱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SD카드였습니다. 뮤온 촬영 데이터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 칩에 직접 저장되도록 설계했어요. 오프라인 백업이죠.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칩을 장비에 삽입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3차원 홀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황금 검집의 내부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겉면의 황금 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청동판의 밀도와 성분비가 색깔별로 표시되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루브르의 가장 정밀한 장비로도 볼 수 없었던 내부 구조가 마치 해부된 인체 모형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깥의 황금층은 밝은 노란색으로, 안쪽의 청동판은 붉은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층 사이에 미세한 틈새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황금을 더 씌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중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윤세아 팀장이 가리킨 것은 내부 청동판의 합금 비율 데이터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성분 분석표가 떴습니다. 구리 78%, 주석 12%, 아연 10%, 미량의 납 동위원소 검출.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청동기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그 수치가 왜 중요한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청동기는 지역마다 합금 비율이 다릅니다. 윤세아 팀장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분야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에요. 하지만 광산마다 불순물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요.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광산마다 고유의 화학적 서명이 있는 거죠. 이걸 분석하면 그 금속이 어디서 채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수십 개의 점이 찍혀 있었고 각 점마다 성분비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키타이, 즉 중앙아시아 지역의 청동기는 특징이 있어요. 아연 함유량이 극히 낮고 대신 비소가 섞여 있습니다. 우랄산맥과 알타이산맥 일대의 광산에서 채굴된 구리에는 비소가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녀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대에서 발굴된 청동기들의 성분표가 나란히 떴습니다. 모두 비소 함유량이 2%에서 5% 사이였고 아연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검집의 청동판은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그녀가 다시 황금 검집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비소는 전혀 없고 대신 아연이 10%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세아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려 또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납 동위원소 비율입니다. 납 206, 납 207, 납 208의 비율은 광산의 지질학적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자연의 지문이에요. 화면 오른쪽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평양대동강 유역 출토 비파형 동검 성분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 북한 학자들이 발굴하고 러시아 연구팀이 재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청동 무기인 비파형 동검의 성분이죠. 그녀가 두 데이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겹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그래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선들이 완벽하게 포개졌습니다. 마치 같은 붓으로 그린 두 장의 그림처럼 일치율 99.9%, 붉은 글씨가 화면 중앙에서 전멸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기술을 가진 문명이 비슷한 합금을 만들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광산에서 캔 똑같은 광물로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검집의 뼈대인 청동판은 카자흐스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윤세아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한반도 평양 인근에서 채굴된 광물로 고조선의 장인이 직접 주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키타이 양식의 황금 장식을 덧씌웠어요. 마치 선물 포장을 하듯이요.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역사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황금검은 고조선의 왕이 스키타이 왕에게 하사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윤세아 팀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청동검을 선물로 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왕권의 상징이거든요. 중국의 천자가 제후에게 검을 하사하는 것처럼 고조선의 왕이 스키타이의 지도자에게 이 검을 내린 겁니다. 형이 동생에게 또는 상국이 번국에게 권위를 인정해주는 의식이었던 거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고조선, 한반도 북부의 작은 부족 연맹체, 중국 문명의 변방에서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진 미약한 나라,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를 채우기도 버거운 존재. 하지만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조선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의 카자흐스탄까지 8,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가진 대국이었습니다. 그 드넓은 초원을 호령하며 말을 달리던 기마, 민족 스키타이가 동쪽의 고조선을 형님 나라로 섬기며 검을 하사받았다는 사실, 중국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 유물이 공개되면 중화사상이라는 거대한 탑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윤세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 민족은 모두 야만인이라고 주장해왔어요. 만리장성 밖은 오랑캐의 땅이고 문명은 오직 중원에서만 꽃피웠다고요. 동북공정도 그 연장선이에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그 모든 주장을 뒤집어요. 만리장성 밖의 역사는 오랑캐의 역사가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문명권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스키타이, 흉노, 돌궐, 중국이 1000년 동안 두려워하며 싸워야 했던 그 강력한 유목, 제국들이 사실은 고조선의 형제국이자 동맹이었다는 거죠.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500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발견입니다. 윤세아 팀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찾은 벅찬 감동. 저는 비록 프랑스인이지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강하게 억눌러도. 그리고 오늘 한국의 기술력이 2500년의 시간을 뚫고 그 진실을 끄집어낸 겁니다. 윤 팀장님,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되찾는군요. 윤세아 팀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디에 쓰느냐죠. 돈을 버는 데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조상의 명예를 되찾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분석실의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이 차단되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동시에 윤 팀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누군가 이 건물의 통신망을 끊었어요. 외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세아 팀장의 다급한 외침. 우리의 위치가 노출된 겁니다. 하지만 윤세아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조작했습니다. 한국 위성 통신망으로 우회합니다. 아리랑 위성 긴급 채널이에요. 군사용이라 일반 해킹으로는 뚫을 수 없어요. 한국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는지 모르시죠? 북한 해커들이랑 매일 전쟁하는 나라예요.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 그리고 화면에 초록색 글씨가 떴습니다. 전송 완료.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서버 수신 확인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윤세아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지울 수 없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자들이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핵심 데이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포위되어도 진실은 이미 바다를 건넜습니다. 말도 안 돼. 데이터가 없습니다. 새벽 4시. 윤세아 팀장의 비명 소리가 안전 가옥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다 말고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차가운 에러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분명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뮤온 스캔 데이터. 고조선과 스키타이의 연결 고리를 증명할 그 결정적인 증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잠깐, 서울 서버로 전송한 건 어떻습니까? 아까 아리랑 위성으로. 그건 무사해요. 압축본만 보냈거든요. 하지만 원본 파일이 문제예요. 기자회견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고해상도 데이터가 전부 날아갔어요. 윤세아 팀장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백업 드라이브를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임시 저장소.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 따로 저장해둔 사본까지. 마치 누군가 강력한 자석으로 하드디스크를 훑고 지나간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해킹인가요? 중국 놈들이 여기까지 추적한 겁니까? 제 물음에 윤세아 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화면에 접속 기록이 스크롤되었습니다. IP 주소, 접속 시간, 수행된 명령어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의사의 표정 같았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상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접속해서 삭제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선생님의 개인 클라우드 암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암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윤세아 팀장 외에 딱 한 명. 제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비상용 접근 권한을 공유해둔 유일한 사람. 리시앙. 제 입에서 20년 지기 친구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리시앙. 소르본 대학교 고고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줄리아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덥수룩한 머리의 청년. 저는 그의 지식과 열정에 반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라틴 쿼터의 허름한 술집에서 새벽까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우리는 붙어 다녔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밤을 새우고 여름방학이면 그리스와 이집트의 발굴 현장을 누볐습니다. 졸업 후 둘 다 루브르에 입사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박물관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일하게 되다니. 그의 결혼식에서 저는 들러리를 섰습니다.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큰아이 장폴의 대부가 된 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파비앙, 네 아이는 내 아이나 다름없어.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 그 리시앙이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그 친구가 범인이라니. 선생님, 괜찮으세요? 윤세아 팀장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위치 추적해주세요. 당장.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윤 팀장이 리시앙의 접속 IP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파리 외곽.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는 아원 고속도로. 지금 빌팽트 휴게소 근처에 있어요. 도망치려는 겁니다. 아마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사라지려는 거겠죠. 돈을 받고 데이터를 넘긴 뒤 흔적도 없이 증발할 계획인 겁니다. 선생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시간만 끌려요. 놈들이 리시앙을 빼돌리면 끝입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는 겉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파리의 새벽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흩어져 시야를 흐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키를 제대로 꽂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엔진이 걸렸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빗속의 파리는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차들로 가득할 샹젤리제 거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저 탑 아래에서 리시앙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승진을 축하했던 게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속 140km, 150, 160.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를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배신감이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이집트 룩소르 발굴에 참여했을 때 모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저를 리시앙이 찾아 헤맸습니다. 밤새 사막을 뒤진 끝에 탈진한 저를 발견하고 그는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무너져 내리는 저를 리시앙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제가 울 때마다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제 아내 클레르와 이혼 위기가 왔을 때 리시앙은 우리 부부 사이를 중재하느라 두 달을 매달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화해한 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지켜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그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그가 어떻게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30분을 미친 듯이 달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45도 각도로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몸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이 시간에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은색 푸조 308. 리시앙이 아끼던 차. 그는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덥수룩한 머리. 하지만 그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차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리시앙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국어 억양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웨이! 리시앙 씨! 그의 옆좌석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찬 유로와 다발이 보였습니다. 500유로 지폐. 대충 봐도 수만 유로는 될 것 같았습니다. 파비앙. 어떻게 여기를? 리시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공포, 죄책감, 그리고 어딘가 안도감 같은 것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셔츠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저는 그를 빗속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습니다. 빗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얼마야?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20년 우정이 고작 저 돈봉투 하나였어? 리시앙이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건 빗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팔아먹고 친구를 팔아먹고 네 양심까지 팔아먹은 값이 도대체 얼마냐고. 저는 그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가 신음을 흘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파비앙. 제발. 리시앙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려. 죽여도 좋아. 나도 나 자신이 죽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치켜들었던 주먹을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웅크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큐레이터 리시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져 내린 인간의 자네였습니다. 왜 그랬어?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유를 말해. 납득할 수 있게 말해봐. 리시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양복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빗속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파비앙.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박이야. 3년 전부터.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해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런데 점점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40만 유로. 집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 아내한테도 말 못했어.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있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리시앙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매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눈치도 못 챘을까?
그때 그자들이 접근했어. 리시앙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장 웨이의 부하들이야. 내 도박 빚을 모두 알고 있더군. 파산 서류까지 준비되어 있었어. 나를 조사한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중국 놈들이 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지웠어? 그게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평생 바쳐온 게 뭔데? 고고학자잖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일이잖아. 그런 너가 역사를 지워버렸어. 리시앙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알아. 파비앙.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하지만, 그가 주먹으로 젖은 땅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놈들이 협박했어.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마리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교 가는 길, 아내의 직장, 우리 집 현관문 전부 찍어놨더라고. 만약 거절하면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난 겁쟁이야, 파비앙. 역사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비가 그의 등을 때렸습니다. 흙탕물이 그의 옷을 적셨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높이 치켜든 채로 당장이라도 그 얼굴을 가격하고 싶었습니다. 이 비열한 배신자를, 역사를 팔아넘긴 겁쟁이를. 하지만 떨고 있는 그의 어깨, 흙탕물에 젖은 머리카락,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는 사죄. 저도 아버지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 아이들을 위협했다면, 장폴과 마리안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면 저라고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주먹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밑에 깔린 슬픔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 신뢰가 무너진 슬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거대한 어둠에 대한 분노. 그때 뒤따라온 윤세아 팀장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물을 튀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우산도 없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선생님, 멈추세요. 그녀가 저와 리시앙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때려봤자 데이터는 안 돌아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윤세아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리시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시앙의 턱을 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똑바로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리시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했나요? 아니면 놈들한테 넘겨주려고 따로 복사해둔 게 있나요? 리시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진 않았어. 뭐라고요? 중국 측에 넘겨주기로 하고 클라우드 임시 보관함으로 옮겨놨어. 놈들이 확인한 다음에 완전 삭제하기로 했거든. 전송 버튼은 아직 안 눌렀어. 리시앙이 흙투성이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0분 뒤에 접선하기로 했어. 여기서 5km 떨어진 주유소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중국 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세아 팀장은 즉시 리시앙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라우드 접속, 파일 확인, 전송 예약 취소. 찾았어요. 원본 파일 전부 여기 있어요. 그녀가 파일을 우리의 보안 서버로 다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10%, 30%, 50%. 그때 휴게소 입구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이야. 리시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접선 시간보다 일찍 온 거야. 도망쳐. 70%, 80%. 조금만 더요. 윤세아 팀장이 휴대폰을 움켜쥔 채 외쳤습니다. SUV가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명. 아니, 5명. 손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90%, 95%. 차에 타요, 빨리. 저는 윤 팀장의 손을 잡아 끌며 제 차 쪽으로 달렸습니다. 리시앙도 비틀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윤세아 팀장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봤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다시 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꽉 잡으세요. 고속도로로 진입하며 속도계 바늘이 180을 가리켰습니다. 빗속에서 차가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뒤에서 SUV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 차가 잡혀도 진실은 이미 바다를 건넜습니다. 5분간의 숨막히는 추격 끝에 파리 시내로 진입하는 분기점에서 SUV들이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새벽 교통이 시작되며 목격자가 생길 것을 우려한 거겠죠. 휴게소에서 20km를 달린 뒤에야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윤세아 팀장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서버 수신 완료. 파일 무결성 확인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뒷좌석에 류시양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 너는 오늘 여기서 죽은 거야. 제 목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내 친구 류시양은 죽었어. 앞으로 너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류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그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20년 우정의 마지막이니까. 그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루브르로 갑시다. 윤 팀장님.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 끝에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서 저 오만하고 비열한 자들의 면상에 이 진실을 들이밀어 줍시다. 우리는 루브르를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루브르 박물관 대강당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카자흐스탄 특별전 취소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역사적인 고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와 윤세아 팀장의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그 뒤로 장 웨이 국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파비앙 전 수석, 여긴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직무 정지된 거 잊었습니까? 당장 끌어내. 장 웨이의 고함에 보안 요원들이 우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보안 요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이 풍당당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대사였습니다. 이분들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초청한 공식 조사단입니다. 내 손님을 막는 건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도발로 간주하겠소. 대사의 단호한 일갈에 보안 요원들이 주춤했습니다. 루브르 관장조차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장 웨이에게 눈짓을 하며 길을 터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장 웨이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너가 뭘 짓거리든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대사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유물 파손 사고를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감춰져 왔던, 그리고 누군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아시아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공개하려 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윤세아 팀장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황금 검집의 단면 사진이 떴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황금 검집 내부에서 발견된 이중 구조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장 웨이 국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건 조작된 사진입니다. 저자는 앙심을 품고 루브르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겁니다. 마이크 꺼. 당장 끌어내려. 중국 측 기자들도 합세해 고성을 지르며 단상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경호원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윤세아 팀장은 흔들리지 않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에 거대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안전 가옥에서 분석했던 뮤온 단층 촬영 결과였습니다. 평양대동강 유역의 청동기 성분과 검집, 내부 금속판의 성분이 99.9% 일치한다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전멸했습니다. 이 황금 검은 카자흐스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원전 5세기 한반도의 고조선 장인들이 만들어 선물한 것입니다. 즉, 고조선은 당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국가로서 스키타이 문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웨이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윤세아 팀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집 가장자리에 새겨진 미세한 명문. 고대 튀르크 문자의 원형으로 새겨진 그 글귀가 확대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의 아들, 텐그리께 이 검을 바친다. 텐그리, 단군, 저게 진짜라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키타이의 왕이 자신을 검의 아들이라 낮추고 고조선의 단군을 텐그리, 즉 하늘의 신이자 상국으로 칭송하며 바친 헌사입니다. 이는 고조선과 흉노, 스키타이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연맹체였음을, 더 나아가 형제국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깨지고 우레와 같은 함성과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전 세계의 기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관을 송두리째 뒤엎는 혁명이었습니다. 장 웨이 국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결국 열려버렸다는 것을. 이제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이 진실을 다시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단상 위에서 윤세아 팀장과 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5,000년을 기다려온 조상들의 한을 풀어들인 후손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일개 큐레이터와 과학자가 거대 제국의 압력을 이겨내고 5,000년 전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고조선이 유라시아의 호랑이였다는 사실, 그리고 단군이 신화가 아니라 대륙을 호령했던 실존적 리더였다는 증거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발표를 본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충격적인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 무너진 중국의 억지 주장,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한 고조선의 위대한 역사.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물 분석이 과거의 기록이라면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현재의 증거입니다. 루브르 대강당을 뒤흔든 윤세아 팀장의 마지막 한방, 그리고 화면 너머로 등장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선언. 대륙의 형제가 5,000년 만에 서로를 알아보는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루브르 대강당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장 웨이 국장은 붉어진 얼굴로 단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금속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문명적 교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에 몇몇 친중 성향의 기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비약 아닙니까? 물증 하나로 역사를 뒤집을 순 없습니다.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오랑캐라 불렀던 동쪽의 나라가 사실은 대륙의 지배자였다는 사실을요. 그때 윤세아 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 후 속의 등대처럼 차분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셨나요?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보여드리죠.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윤세아 팀장이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나선형 구조의 그림과 수많은 유전자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황금 인간이 발굴될 당시 무덤의 주인인 스키타이 왕족의 유골에서 채취한 DNA 분석 결과입니다. 과거 발굴 당시에는 기술 부족으로 분석하지 못했던 샘플을 이번에 한국 연구팀이 최신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키타이 왕족의 북의 유전자 하플로그룹은 C2와 O2B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관중석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 구성과 95% 이상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문화만 교류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고조선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해 스키타이 지배층을 형성했거나 최소한 왕실 간의 통혼이 활발했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헉! 기자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물은 위조할 수 있어도 유전자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 팩트였습니다. 장 웨이 국장은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의 메인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위성 생중계 연결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근엄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푸른색 바탕에 황금 태양과 독수리가 그려진 국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의 형제 한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굵직한 목소리가 루브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프랑스 루브르에서 밝혀진 진실은 우리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자 감동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드넓은 초원을 달리던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전설 속의 동쪽에 뜨는 나라가 어디인지.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텐글이 우리의 하늘이자 조상신인 단군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스키타이 전사들이 섬기던 위대한 형님이었습니다. 황금 검집에 새겨진 그 맹세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루브르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개 박물관의 학술 발표가 국가 원수의 성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서 선언합니다. 중국의 어떤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역사의 진실편에 설 것입니다. 오늘부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조선을 우리 민족의 형제국으로 공식 인정하며 대한민국과 영원한 혈맹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와! 대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윤세아 팀장은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잊혀진 약소국들의 연대를 이끌어낸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장 웨이 국장과 중국 대표단은 쥐구멍을 찾듯 황급히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덮으려 했던 역사의 빛이 오히려 그들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카자흐스탄 대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와 윤 팀장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파비앙 수석, 그리고 윤 팀장, 당신들이 해냈소. 당신들이 5000년 동안 끊어져 있던 형제의 핏줄을 다시 이어주었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프랑스인인 제가 타국의 역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나 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날 밤, 파리의 에펠탑은 평소와 다른 색으로 빛났습니다. 한국의 태극기와 카자흐스탄의 국기 색깔이 교차하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비효과가 한반도, 그리고 휴전선 넘어 북녘 땅까지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10월 3일,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 저는 윤세아 팀장의 초청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광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손에는 태극기만 들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푸른색 카자흐스탄 국기도 함께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 공화국 광장의 모습이 이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곳 역시 수많은 인파가 모여 단군과 탱그리를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8000km 떨어진 두 도시가 하나의 시간, 하나의 역사로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카자흐스탄 공동 개천절 경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국 정상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루브르에서 돌아온 황금 검집과 복원된 황금, 인간이 이용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유물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윤세아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해 있는 듯했습니다. 선생님, 저 뉴스 좀 보세요. 윤 팀장이 가리킨 곳은 광장 한편의 전광판이었습니다. 긴급 속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북한조선중앙텔레비전, 사상 최초로 서울 개천절 행사 실시간 중계라는 문구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평양의 아나운서는 격앙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왕검의 위상이 만방에 떨쳐지고 있습니다. 남조선과 중앙아시아 형제들이 함께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공화국 인민들도 함께 경축합니다. 평양 단군릉 앞에 모인 북한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남과 북이 5000년 전 조상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념도 체제도 뛰어넘는 핏줄의 힘이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도 그 뉴스를 보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작한 통일 구호가 삽시간에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루브르의 차가운 지하 수장고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들불이 되어 분단의 장벽마저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힘이 아닐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윤세아 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루브르에서 복직 요청이 왔다면서요? 다시 파리로 가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루브르 관장의 사과 편지와 복직 제안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박물관의 유리장 속에 갇힌 역사는 흥미가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역사를 보고 싶거든요. 그럼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 고대사 공동연구소 소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알마티와 서울을 오가며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를 더 찾아낼 겁니다. 윤 팀장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윤세아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직 찾아야 할 보물이 산더미인거려. 우리는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광장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초원과 반도를 잇는 거대한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오늘 5,00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셨습니다. 중국의 치밀한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창에 역사는 숨길 수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단호한 한마디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직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대륙의 역사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